식구와 줄거리. 우여곡절 끝에 공손승을 찾았지만 살아있는 신선으로 존경받는 스승 나진인의 반대로 공손승이 떠나지 못하자 흑손풍 이규는 한밤에 몰래 들어가 나진인을 도끼로 죽인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살아있는 나진인을 만나 이규는 크게 혼이 나고 결국 이들은 도중에 대장장이 금존표자 탕룡을 데리고 고당주로 돌아온다. 다시 싸움이 벌어지고 고렴의 도술에 공손승이 맞서 이들을 무찌르고 우물에 빠져있는 소손풍 시진을 무사히 구해 산채로 돌아간다. 고당주에서 패하여 조카 고렴이 죽은 일로 인해 크게 노한 고태위 고군은 천자에게 고하여 호연작으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양산박을 소탕하러 떠나게 한다. 이때 양산박에서는 모든 호골이 취의청 위에 모였다. 조계 송강이 당중에 앉아있고 묻두령이 모두 자차대로 앉아 시진의 일을 경하하더니 문득 정탐을 알리는 군사가 달려들어와 고하되 여영주의 쌍편 호연작이 군마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나이다 한다. 모든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곧 대적할 일을 의논하는데 군사오용이 나서서 말한다. 내 들으니 호연작은 개국공신 하동명장 호연찬의 적파자손이라 무예가 정숙하며 한상 동편을 잘 쓴다 하니 쉽게 잡기는 어려울 것이요. 내 생각에는 먼저 장수를 보내 힘써 싸우게 하고 다음에 지혜로서 사로잡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아오. 송강이 그 말을 들어 장수를 분별하니 병력하 진명은 나가서 앞선 진을 치고 표자두 임충은 제2진을 치고 소이강 화용은 제3진을 치고 일장청 호삼랑은 제4진을 치고 병울지 솔립은 제5진을 치게 하되 이 5대 군마는 마치 물레바퀴처럼 서로 응하여 전군이 후군되고 후군이 정군되어 번갈아 싸우게 하고 송강은 몸소 두령 10명을 거느리고 대대인마를 이끌고 가기로 하니 좌군은 주동, 내행, 목궁, 황신, 여방의 5장수요. 우군은 양웅, 석수, 구붕, 마린, 곽성의 5장수며 수로에는 이준, 장횡, 장순과 원가 삼형제로 선척을 가져 저붕하게 하고 또 따로이 이규와 양림 2사람으로 보군을 거느리고 두 길로 나뉘어 매복하게 한다. 조발하기를 마치자 일진의 병력하 진명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산을 내려가 평천 광야에 이르러 진세를 벌리니 이때 비록 겨울이라고는 하나 날씨가 심히 따뜻하다. 진치고 하루를 기다리더니 이튿날 아침에 관군이 이르러 선봉대의 백승장 한도가 군마를 용솔하여 채책을 세운다. 이날은 싸우지 않고 이튿날 날이 밝자 양군이 대진하여 삼통하구가 울리며 진명이 말을 진전에 내어 세우고 상대편 진을 바라보니 문기가 열리는 곳에 선봉장 한도가 창을 비껴잡고 말을 달려나와 진명을 보고 크게 꾸짖는다. 천병이 이제 이르렀건만 내 빨리 항복하려 않고 도리어 항거하니 이는 진실로 죽기를 재촉함이라. 내 수박을 무찌르고 양산을 깨뜨려 너희 반적의 무리를 모조리 사로잡아 경사로 올려보내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니 그리 알아라. 진명은 본시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 그 말에 아무 대꾸도 않고 그대로 말을 몰아 낭하군을 춤추며 한도에게로 달려들었다. 한도가 창을 꼬나잡고 나와서 마주 싸운다. 어우러져 싸우기 20여 합에 이르자 한도가 힘이 부족하여 바야흐로 달아나려 하더니 중군 주자 호연장이 마침 이르러 이 모양을 보고 쌍편을 춤추며 하사받은 우춘말을 몰아 진전으로 달려나온다. 진명이 한도를 쫓지 않고 바야흐로 호연작을 맞아 싸우려 할 때 제2대의 표자두 임충이 이미 이르러 진통제는 잠깐 쉬며 내 저놈과 300합을 싸우는 것을 보시오. 큰소리로 외치며 사모를 비껴잡고 혼자 호연작을 향해 달려든다. 진명은 스스로 군사를 거두어 좌편 산 뒤로 들어가 버렸다. 임충이 호연작과 싸우니 2사람이 바로 적수라 2사람이 서로 싸워 50합에 이르도록 승부를 나누지 못하더니 문득 제3대의 소이강 화용의 군사가 진문 아래 이르러 임장군은 잠깐 쉬시오. 내 저놈을 사로잡으리이다 하고 외친다.
임충이 말머리를 돌려 돌아서자 호연작도 그의 무예가 고강한 것을 보고 또한 본진으로 돌아간다. 화영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진전해 내자 마침 호연작의 후군이 이르러 팽기가 3,000양인 사규파란을 비껴잡고 말을 급히 몰아 나오며 소리를 가다듬어 화영을 꾸짖는다. 이놈 역저가 빨리 나와 창을 받아라. 화영이 크게 노하여 아무 대꾸하지 않고 곧 말을 제쳐 나아가 팽기를 취하였다. 서로 어우러져 싸워 20여 합에 이르자 팽기의 칼 쓰는 법이 점점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호연작이 바야흐로 내달아 싸움을 도우려 하더니 이때 마침 제4대의 일장청 호삼낭의 인마가 이르러 크게 외친다. 화장군은 잠깐 쉬십시오. 내 그놈을 사로잡으리이다. 화영은 인마를 수습하여 오른편 산 뒤로 들어가 버리고 팽기가 일장청을 맞아 다시 싸울 때 마침 제5대의 병울지 솔립이 군마를 거느리고 와 말을 진전에 내어 세우고 두 장수의 싸우는 모습을 관망한다. 호삼낭과 팽기가 하나는 대안도를 쓰고 하나는 쌍도를 쓰는데 서로 싸워 20여 합에 이르자 일장청이 문득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팽기가 공을 세우려 그 뒤를 급히 쫓는다. 호삼낭은 쌍도를 말 한 장에 걸고 점포 아래로부터 24개 갈고리가 달린 올가미를 내어 팽기의 말이 가까이 이르기를 기다려 몸을 틀면서 올가미를 던지니 팽기가 미처 피할 사이 없이 몸이 얽혀 말 아래로 떨어진다. 솔립이 곧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내달아 묶어간다. 호연작이 보고 노하여 말을 제쳐 나와 구하려 하는 것을 호삼낭이 앞을 가로막았다. 서로 맞아 싸우기 10여 합에 호연작은 능히 이기지 못하고 짐짓 파탄을 보여 호삼낭을 품에 들게 하고 문득 쌍편을 들어 일장청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호삼낭은 눈이 밝고 손이 빠른 사람이라 어느 틈에 쌍도를 번쩍 드니 내려오는 쌍편 위에 떨어져 쟁그랑 소리와 함께 화강이 사면으로 흩어진다. 일장청이 말을 달려 본진을 향해 달아나자 호연작이 그 뒤를 쫓더니 문득 병울지 솔립이 앞으로 내달아 창을 비껴잡고 가로막는다. 바로 이때 송강이 10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이르러 진을 치고 일장청은 스스로 인마를 이끌어 산 뒤로 들어간다. 송강은 촌목장 팽기를 사로잡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기뻐 진전에 나서서 솔립과 호연작의 싸우는 모습을 본다. 솔립이 창을 팔에 걸고 죽절강편을 들어 호연작을 맞아 싸우니 두 장수가 용호 상박이라 30여 합에 이르도록 승패를 나누지 못하매 송강이 바라보고 갈채함을 맞이 않더니 이때 강군의 진중에서 백승장 한도가 팽기에 사로잡힌 것을 보고 군마를 모조리 일으켜 일시에 나와서 마구 친다. 이를 보고 송강은 채찍을 들어 한번 가리켰다. 10명의 두령이 대소군사를 이끌고 휘몰아 나가매 배후에 사로군병이 두 길로 나뉘어 협공하여 들어간다. 그 형세가 심히 급하고 날카로웠으나 호연작이 이를 보고 급히 본부 군마를 수습하여 진각을 굳게 지킴에 감히 더 나아가 충살하지 못한다. 이는 어인 까닭인가? 호연작의 진중이 연한마라 말은 마갑을 입고 사람은 갑옷을 입었으니 갑옷을 입되 사람은 오직 한 쌍 눈동자를 내어 놓았을 뿐이요 마갑을 입되 말은 다만 내굽을 드러냈을 뿐이다. 비록 활로 쏘나 광군은 조금도 두려워 않고 마군 3천이 모두 어지러이 궁전으로 응하니 이러므로 하여 능히 깨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보고 송강이 급히 재금을 쳐서 군사를 거두니 호연작이 또한 20여리를 물러나가 하체한다. 송강이 군사를 물려 산 서편에 이르러 주둔하고 나자 마침 좌우에서 청목장 팽기를 결박하여 들어왔다. 송강은 이를 바라보자 곧 몸을 일으켜 군사를 꾸짖어 물리치며 친히 그 묶은 것을 풀고 장중으로 이끌어들여 자리에 청하여 앉힌 다음 그 앞에 절을 하였다. 팽기가 깜짝 놀라 황망히 자리에서 내려 답례하고 묻는다. 소장은 사로잡혀온 몸이니 마땅히 참을 당해야 옳은 일이거든. 장군이 도리어 예로서 대하심은 어인 까닭이 오니까. 송강이 대답한다. 우리 무리가 용신할 곳이 없어 잠시 양산박에 몸을 감추고 있거니와 이제 조정이 장군을 보내시어 잡게 하시니 마땅히 목을 느리어 묶임을 받아야 도리에 오를 것이외다.
그러나 다만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겠기로 부득이 죄를 짓는 것이니 장군은 부디 용서하여 주시오. 급시 후 송공명의 대명은 익히 듣자 왔거니와 이제 배우니 과연 의기심중하신 것을 알겠소이다. 만일 장군께서 소장의 잔명을 붙여주시겠다면 마땅히 몸을 버려 아래오리다. 송강이 크게 기뻐 당일로 천목장 팽기를 대체로 올려보내 조천왕과 서로 보게 하고 일변 삼군과 묻두령을 호상하며 군정을 의논하였다. 한편 호연작이 군사를 거두어 하체하고 백승장 한도를 청하여 이를 의논하니 한도가 말한다. 오늘 도적의 무리가 우리의 진을 범하려다가 감히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고 제풀에 물러간 것은 정녕 우리의 장한 위세를 보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내일 만약 군마를 전부 내어 한 번에 몰아친다면 크게 이기기가 어렵지 않으리라 요량하는데 어떠하올지. 듣고 나자 호연작은 장군의 말이 옳소. 나도 실은 그리 생각하고 있었소. 하고 즉시 영을 전하여 마군 3천을 분배하고 각대마다 철안으로 연세하되 만일 적군을 만나는 때는 멀리서는 궁전으로 쏘고 가까이서는 장창으로 찌르게 하여 3천 연안 마군이 나가는 때에 5천 보군은 그 뒤를 따라 채긍하게 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이다. 송강은 군사를 5대로 나누어 앞에 두고 양로 복병은 좌우에 있게 하며 10명의 대장은 후군을 거느리게 한 뒤에 먼저 진명을 내어 보내 싸움을 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상대편에서는 오직 고함을 지를 뿐 좀처럼 나와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 전군 5대가 일자로 늘어서서 진전으로 나가니 중간은 진명이요 좌편은 임충 일장청이요 우편은 화영과 솔립인데 다시 송강의 무리가 10원 대장을 거느리고 이르니 중중 첩첩한 것이 모두 군마다. 대진을 바라보매 1,000명 보군이 다만 어지러이 북치고 고함을 지를 뿐 누구라 한 명 나와서 싸우려는 자가 없다. 송강이 마음에 의심하여 가만히 영을 전해서 후군을 물러가게 하고 자기는 말을 몰아 화영의 진중으로 나가서 대진의 동정을 살피려는데 문득 관군의 진중으로부터 연주포가 터지며 1,000보군이 쫙 좌우로 갈라서더니 삼면으로 연안 마군이 지쳐 나오는데 양편에서는 어지러이 활을 쏘고 중간은 모두가 장창이다. 송강은 이를 보고 크게 놀라 급히 영을 내려서 정군이 일시에 활을 쏘게 하였다. 그러나 무슨 수로 저를 당해낼 것인가. 각각의 30필 군마가 철안으로 서로 매어 일시에 뛰니 비록 어느 말이 아니 나가려 하나 자연 끌리어 함께 뛴다. 3천 연안마가 상가들을 까맣게 덮어 바로 들이치니 송강의 전면 5대 군마가 능히 견뎌내지 못하고 일시에 흩어지며 후면 인마마저 각기 목숨을 도망하여 앞을 다투어 달아난다. 송강이 당황하여 말을 제쳐 달아나니 10명의 대장도 전후좌우로 그를 옹이하여 함께 달아나는데 그 등 뒤를 1대의 연안마가 급히 쫓는다. 형세가 매우 위급할 지경에 마침 이규와 양림의 복병이 내달아서 송강을 구하여 물가에 이르니 이준, 장횡, 장순, 원가, 삼형제의 수군 두령이 전선을 거느리고 접응한다. 송강이 급히 배에 오르며 영을 전하여 길을 나눠서 묻두령들을 접응하게 할 때 어느 틈엔가 연안마가 물가에까지 이르러 어지러이 활을 쏜다. 그래도 선상에 방패가 많아 이로써 화살을 막아 다행히 위기를 면하고 배를 재촉하여 앞지탄에 다다랐다. 언덕에 올라 인마를 점거하여 보니 이 싸움에 태반을 잃었다. 그래도 두령 가운데는 한 명도 크게 상한 사람이 없어 그나마 천행으로 여기는데 뒤미쳐 서경, 시천, 손신, 고대수의 무리가 목숨을 도망하여 산으로 올라와서 고한다. 보군이 조수처럼 몰려들어와서 집을 함부로 들부수는데 만약 수군에서 배를 내어 접응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다 잡혀갔지 한 사람도 살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송강이 일일이 좋은 말로 위로하며 묻두령을 점거하여 보니 임충, 내행, 이규, 석수, 손신, 황신의 6두령이 화살에 맞았고 졸개로서 상한 자는 그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때 대체에서는 조개가 이 소식을 듣고 오영과 공성승을 데리고 수채로 내려와서 좋은 말로 위로하며
수군에 분부하여 채책을 경고히 하고 선척을 정비하여 탄두를 굳게 지키게 한 다음 송강을 청하여 함께 대체로 돌아가 편히 쉬게 하였다. 그러나 송강은 끝까지 듣지 않고 그대로 수체에 머물러 있겠다 하여 다만 상처 입은 두령들만 대체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한편 호연작이 크게 이기고 본체로 돌아가 연한말을 풀어놓고 모든 장수들의 공을 듣는데 죽인 이들은 이루 수요를 알 수가 없고 생포한 자들은 500여 명이요 뺏어온 말들이 300여 필이라 즉시 첩서를 써서 경사에 알리게 하고 일변 3군을 호상한 다음 다시 도적게 칠 일을 의논한다. 물을 격하여 연일 북치고 고함을 지르며 싸움을 청하나 양산박에서는 도무지 응하려 하지 않고 수군이 물길을 막아 방비를 굳게 하니 건너가서 칠 도리가 없다. 마음에 은근히 고민하여 마지 않을 때 경사로부터 사신이 내려와 성지를 받들어 황금 어주와 비단, 상금 10만간을 가지고 내려왔다. 호연작은 한도와 더불어 20리 밖에 나가 영접하여 함께 체중으로 돌아와서 천은을 살해하고 술을 두어 사신을 관대하며 한편으로 손봉 한도에게 명하여 군중에 상금을 나누어 주게 하고 생포한 군사 500여 명은 아직 체중에 가두어 두었다가 적의 괴수를 잡는 날 함께 경사로 올려보내기로 한다. 사신이 한마디 묻는다. 펭기는 어찌하여 적에게 잡힌 게요? 호연작이 대답한다. 송강을 잡기에 너무 탐하여 깊이 중지에 들어갔다가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소이다. 저번 싸움에 저희가 크게 지고 다시는 감이 나오지 않을 줄 알거니와 소장이 군사를 나누어 곧 산채를 소탕하려고는 하나 다만 사면이 모두가 물에 둘러있어 나아갈 길이 없는 것이 한이요. 아무리 생각하여도 화포 비타가 없이는 도적의 소굴을 무찌를 도리가 달리 없겠는데 전부터 들으니 동경에 능진이라는 포수가 있어 이 사람이 화포를 잘 만들어 한 번 놓으면 능이 14오리를 날아 속포가 떨어지는 곳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산에 이르러 돌도 부순다 합니다. 이 사람만 얻는다면 도적을 깨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니 이번에 돌아가시거든 태위께 말씀하여 이 사람을 급히 내려 보내시도록 하시지요. 사신이 응낙하고 경사로 돌아가 그대로 고태이에게 고하니 고군은 듣고 나자 곧 균지를 전하여 포수 능진을 부르게 한다. 원래 능진은 연릉 사람으로 사람들이 모두 굉천내라 부르니 겸하여 무예가 심히 정숙하다. 능진이 태위의 부름을 받고 전수부에 이르러 참배하니 태위가 곧 행군 통령관을 삼아 말과 군기를 수습하여 떠나게 한다. 능진은 온갖 화학 연료며 화포와 포석포가 등을 수레에 싣고 갑옷과 칼, 행리 등을 챙겨 30-40명 군안을 거느리고 동경을 떠나 바로 양산박으로 향하였다. 여러 날 만에 진영에 이르러 주장 호연작을 뵙고 선봉 한도를 본 뒤에 자세히 수체의 원근길과 산체의 험준한 지리를 물은 다음 삼등포석을 안배하여 산체를 치기로 하니 곧 제1은 풍화포요, 제2는 금륜포요, 제3은 자모포라. 먼저 군사를 시켜 물가에다 포가를 정돈하게 하고 장차 대포 놓기를 지시한다. 이때 송강이 앞짓한 소체 안에서 군사 오학구와 더불어 파진법을 의논하되 별로 좋은 계책이 없어 하더니 문득 정탐하는 자가 들어와 동경서 새로이 능진이란 부수가 내려와 물가에다 포가를 세우고 화포로 우리 영체를 치려고 합니다. 하고 고한다. 듣고 나자 오학구는 송강을 보고 말하였다. 별로 근심할 일이 아니외다. 우리 산체가 사면이 물이요. 완자성이 물에서 머니 설사 비천화포를 터뜨린데도 성에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니 앞짓한 소체를 버리고 잠시 대체로 올라가서 제가 어쩌는가 본 다음에 따로이 의논을 하기로 하시지요. 송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무두령과 함께 앞짓한을 떠나 관으로 올라갔다. 조계와 공선승이 그들을 추위청 위로 맞아 올려 적세가 이러하니 장차 어찌하였으면 좋겠소. 바야흐로 개교를 물을 때 산 아래에서 포성이 크게 들린다. 곧 사람을 내려보내 알아보게 하니 오래지 않아 돌아와 고하되 연달아 화포 3방을 놓았는데 2개는 물에 떨어지고 1개는 바로 앞짓한 소체 위에 떨어졌다고 한다.
송강이 이 말을 듣고 더욱 마음에 근심하기를 마지 않고 묻두령도 다만 얼굴빛이 변한다. 이를 보고 오악구가 말하였다. 아무래도 이 사람부터 잡은 뒤에 적을 깨칠 일을 의논하는 것이 옳을까 보이다. 조계가 말한다. 이준 장행 장순과 삼원 6두령을 시켜 이리이리하게 하고 주동 내행 2두령으로 이리이리 접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소. 듣고 모두 기뻐하기를 마지 않는다. 장령을 받고 6명 수군 두령은 2대로 나뉘어 먼저 이준과 장행이 40~50명 물에 익숙한 수군을 거느리고 한 척 회선에 몸을 실어 갈대숲을 우거진 곳으로 가만히 가고 그 뒤를 쫓아 장순과 원과 삼형제가 작은 배 40척을 이끌고 접응하기로 한다. 이준과 장행이 건너편 언덕에 오르며 곧 고함치고 내달아 포가를 뒤엎어 놓으니 이를 보고 군사가 급히 달려 능진에게 고한다. 능진은 즉시 창 들고 말에 올라 군사 1천여 명을 거느리고 물가로 달려나왔다. 이준과 장행이 졸개들을 데리고 황망히 달아난다. 능진은 곧 그 뒤를 쫓아 갈대숲을가에 이르렀다. 보니 물가에 작은 배 40~50척이 일자로 버려 섰고 배 위에 사람이 모두 100여 명인데 이준과 장행의 무리가 배 안으로 뛰어든 뒤에도 얼른 배를 내지 않다가 관군이 가까이 이른 다음에야 모두 물속으로 뛰어든다. 능진은 즉시 군사를 호령하여 모조리 배를 뺏어 탔다. 건너편 언덕 위에서 주동과 뇌행의 무리가 북을 울리며 아우성을 친다. 능진은 우습게 보고 곧 배를 내어 그 편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바야흐로 강심에 이를 무렵 언덕 위에 주동 내행의 무리가 바라를 어지러이 치니 물속으로부터 40~50명 수군이 떠올라 일시에 고물 아래 박아놓은 가루를 빼어버렸다. 물이 용솟음쳐 뱃속으로 들어오자 좌우로 어지러이 달려들어 모조리 뒤엎어버리니 탔던 군사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물속에 떨어진다. 능진은 깜짝 놀라 밑빠진 배를 돌이켜 달아나려 하였다. 그러나 얼마 미처 못 가서 그의 탄 배 역시 엎어지며 물속에 빠지고 마니 숨어있던 원소이가 물살을 헤치고 몸을 솟구치며 물에 빠진 능진을 껴안아 언덕으로 던진다. 이때 호연작이 급보를 받고 군마를 이끌어 와보니 배는 이미 다 앞치탄으로 건너간 뒤요. 활을 쏘아도 맞힐 도리가 없고 사람도 볼 수가 없다. 노기는 하늘을 찌르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 한동안 그곳에 있다가 부질없이 본체로 돌아가 버렸다. 한편 묻두령이 능진을 사로잡아 묶어서 앞세우고 산채를 향해 올라오며 먼저 사람을 보내 기별하니 송강이 듣고 묻두령과 함께 관에 내려와 능진을 보자 몸소 그 묶은 것을 풀어주고 짐짓 주동 내행의 무리를 원망한다. 내 여러 사람한테 부디 통령을 예로서 청하여 산으로 모셔올리랬는데 이런 무례할 때가 어디 있단 말이오. 묶인 것이 풀리자 능진은 곧 송강을 향하여 죽이지 않은 은혜를 살해한다. 송강은 친히 잔을 들어 그에게 권하고 손을 잡아 함께 산채로 올라갔다. 능진이 따라서 대체로 가보니 앞서 사로잡혔던 총목장 팽기가 뜻밖에도 두령이 되어서 자리에 앉아있다. 하도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는데 팽기가 앞으로 와서 권한다. 조천왕 송공명 2두령이 하늘을 대신하여 정의를 행하고 널리 호걸들을 불러들여 오로지 나라에서 부르기를 기다리는 터이니 우리가 이미 이곳에 이른 바에는 다만 명을 쫓는 것이 옳을까 보이다. 곁에서 송강이 또한 간절히 권한다. 능진은 말하였다. 소인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무방하지만 다만 노모와 처자가 모두 경사에 있으니 일이 드러나는 때에는 주륙을 면치 못할 것이라 이것이 걱정이외다. 송강이 말한다. 그것은 염려하실 게 없소이다. 내 나를 기약하여 가족들을 이리로 모셔오도록 하오리다. 능진이 듣고 뜻을 함께하기를 쾌히 허락한다. 묻두령이 모두 기뻐하기를 맞이 않았다. 그 이튿날이다. 추위청 위에 크게 연석을 베풀어 묻두령이 함께 술 마시며 즐기는 자리에 송강이 연안마 깨칠 방책이 없는 것을 한탄하자 금전표자 탕룡이 나서서 말한다. 좋은 도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 조상이 대대로 군기를 만드는 일이 업이라 선친도 이로 인하여 노충 경략 상공의 인정을 받아
연한 부지체가 되셨던 것인데 그 당시 연한말을 써서 싸움에 많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한말을 깨치는 데는 오직 구겸창법밖에 없고 제가 그 도본을 가진 것이 있으니까 만들려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쓰는 법은 모릅니다.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제 외종형님 한 사람뿐인데 그것이 조상에게서 전하여 배운 체주라 말 위에서 쓰는 법과 보병전에서 쓰는 법이 다 정한 법도가 있어 참으로 신출기몰하지요.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표자두 임충이 한마디 묻는다. 그 사람이 혹시 금창반 교사 선영이 아니오? 예,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임충은 좌중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탕두령이 말을 하지 않았더면 이 사람도 잊어버릴 뻔하였소이다. 선영의 금창법과 구겸창법은 실로 천하의 독보적인데 내 경사에 있을 때는 자주 상종하여 서로 무예도 배우고 피차 서로 공경하고 아끼며 지냈었지요. 그러나 대체 그 사람을 무슨 수로 예까지 불러올린단 말이오. 탕융이 말한다. 선영에게 조상 때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갑옷 한 벌이 있는데 참으로 희귀한 보배입니다. 제가 어려서 선친을 따라 동경으로 외숙을 뵈러 갔을 때 구경을 하였는데 알령갑이라 부르는 것으로 몸에 입으면 지극히 가벼우면서도 칼과 화살이 도무지 뚫지 못하는 까닭에 사람들이 세당예라고 부르는 터입니다. 기공자의 무리가 모두 한번 보기를 청하나 좀처럼 보여주지 않고 이 갑옷 위하기를 제 목숨처럼 알아 매양 가죽 상자 속에 깊이 넣어서 침실방 들보 위에다 매달아 두니 만약에 이 갑옷만 집어온다면 그가 아무리 싫어도 이곳에 아니오지 못할 것입니다. 듣고 나자 오용이 그야 무엇이 어렵겠소. 수단 높은 형제가 있으니 일은 다 되었소. 하고 고상조 시천을 돌아보며 한번 수고를 해보겠소 하고 물으니 시천은 그 자리에서 물건만 정령 있다면야 장담하고 훔쳐내오지요 하고 대답한다. 탕융이 말한다. 시두령이 갑옷만 훔쳐낸다면 선영을 속여 산으로 끌어올리는 소임은 제가 맡지요. 어떻게 산으로 끌어올리겠단 말이오. 송강이 물으니 탕융은 그의 귀에다 대고 몇 마디 가만히 말한다. 송강이 웃으며 따는 그 개교가 묘하구려. 그럼 곧들 떠나도록 하시오. 하니 오용이 말한다. 그럼 이 길로 아주 세 사람을 더 보내서 한 사람은 동경으로 올라가 화학연료와 포내에 쓰는 약재를 사오게 하고 한 사람은 능통령의 태권을 모셔오도록 하십시다. 그 말을 듣자 팽기가 나서며 만일 사람 하나만 더 내시어 영주로 가서 제 가족까지 데려다 주신다면 실로 온전한 은덕을 잇겠소이다. 송강은 쾌히 응낙하고 즉시로 이를 분별하여 양림으로 하여금 영주로 가서 팽기의 가속을 데려오게 하고 서령으로 창봉 써서 고약 파는 사람 차림을 하게 하고 동경으로 가서 능진의 처자를 데려오게 하고 이유는 객상으로 차리고 역시 동경으로 가서 화학연료 등속을 사오게 하고 악하는 탕륜과 함께 동행하게 하였다. 분별하기를 마치자 먼저 시천을 산에서 내려보내고 탕융은 구겸창 도본을 그려놓은 다음에 떠나게 하고 선영을 데려오는 동안에 뇌행을 시켜 부지런히 구겸창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하니 이는 원래 뇌행의 조상이 철을 다루는 사람인 까닭이다. 시천은 양산박을 떠나 길을 재촉하였다. 동경에 이르러 객점에 들어자고 이튿날 성내로 들어가 금창반 교사 선영의 집을 찾으니 한 사람이 일러준다. 반문 안으로 들어서서 동편으로 다섯째 집이 바로 그 어른 댁이요. 시천은 그 집을 찾아가서 먼저 앞문부터 보고 다음에 뒤로 돌아 뒷문을 살피니 사면이 모두 높은 담이요. 담 안으로 두 칸 작은 누각이 보이고 그 옆에는 기둥 하나가 서 있다. 한 차례 자세히 본 다음에 시천은 거리로 나와 다시 사람에게 물었다. 서교사가 지금 댁에 계실까요? 아마 본래에 들어가 수직하고 안 나오셨을게요. 언제쯤 나오시는지 모르시겠소. 아마 늦어야 나오실게요. 그리고 오경이면 또 들어가시나 봅디다. 시천은 객점으로 돌아와 모든 연장을 몸에 갖춘 다음 점원을 불러 분부하였다. 내 오늘 밤에는 돌아오지 못할 듯하니 방을 좀 잘 보아주게. 점원이 대답한다. 손님, 아무 염려 마십시오. 얘가 도성 아니라 도둑은 없습니다.
시천은 속으로 웃고 다시 성내로 들어가 저녁밥을 사 먹은 다음에 선영의 집 근처에 이르러 살펴보니 좌우에 도무지 몸을 감추기 좋은 곳이 없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시천은 다시 반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밤 달빛이 없다. 시천은 토지묘 뒤에 서 있는 큰 잣나무 위로 올라가 그중 높은 가지 위에서 말 타듯이 앉아서 가만히 선영의 집을 내려다보았다. 얼마 안 있어 선영이 2명 군졸에게 등롱을 밝혀들고 돌아와 자기는 안으로 들어가고 군졸은 문을 잠근 다음에 각기 저희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자 초르의 북소리가 울려왔다. 귀를 기울여 들으니 바로 초경이다. 구름은 차고 별은 빛이 없고 이슬이 내려 서리를 맺는다. 시천은 주변이 괴괴하니 소리 없기를 기다려 나무에서 내려오자 곧 선영의 집 뒷문으로 가서 그 높은 담을 타고 넘는데 조금의 기력도 허비하지 않았다. 발소리를 죽이고 주방 앞까지 가서 가만히 안을 엿보니 등빛이 환한데 2명의 시비가 그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시천은 창주 위로 올라가 바싹 엎드려 누상을 바라보았다. 금창수 선영이 그 부인과 화롯가에 앉아 불을 쬐고 있는데 부인의 품 안에는 6, 7세 된 어린아이가 안겨있다. 시천이 눈을 들어 침실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들보 위에 과연 큰 가죽 상자가 달려있고 방문 어기에 궁정과 칼이 걸렸으며 의가 위에는 또 각색 의복을 걸쳐 놓았다. 그러자 선영이 시비를 부른다. 매양아, 올라와서 내 옷을 개거라. 시비 하나가 대답하고 누상으로 올라와 곁에 있는 춘대 위에서 우선 자수원령을 개키고 다시 관복을 차례로 개켜 누런 보자기에 사서 홍릉 위에다 놓는다. 시천은 모두 눈여겨 보아두었다. 이경이 넘어서야 선영이 옷을 벗고 자리에 오른다. 부인이 물었다. 내일도 수직하러 들어가시나요? 내일은 바로 천자께서 용부궁으로 거동하시는 날이라 일찍 일어나 오경에는 들어가 봐야 하오. 부인이 매양을 불러서 분부한다. 관인께서 내일 오경에 수반하러 들어가신다니 너희들은 사경에 일어나서 준비하도록 하여라. 시천이 듣고 속으로 가만히 생각한다. 저 들보 위에 매달린 가죽 상자 속에 정령 갑옷이 들어있을 것이다. 밤중에 일을 했으면 좋기는 하련만 혹시나 실수가 있고 보면 내일 성에서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오히려 오경이 지난 뒤에 일을 하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다시 들으니 선영 내외와 아이가 다 침상에 올라가 자고 2명 시비는 방문 밖에다 자리를 펴고 자는데 방 안 탁자 위에는 등불을 켜놓은 채다. 5사람이 모두 깊이 잠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비들은 종일 일하느라 남달리 고나여 코조차 곤다. 시천은 내려와 몸에서 갈대간을 꺼내 창살 틈으로 들이밀고 후 하고 불었다. 등불이 탁 꺼진다. 가만히 엎드려 기다리는데 사경이 되자 선영이 먼저 일어나 시비를 불러 물을 데우라 분부한다. 매양이가 잠결에 대답하고 눈을 떠보니 등불이 꺼져 있다. 에고, 불이 왜 꺼졌을까? 괴이쩍어 한마디 하니 선영이 어서 가서 불을 켜가지고 오지 않고 무얼 하느냐 한다. 시비가 누문을 열고 내려간다. 시천은 이것을 보고 곧 창주 위에서부터 내려와 뒷문을 열고 나와 뒷곁으로 가는 것을 보자 가만히 부엌으로 들어가 구석에 놓인 탁자 밑에가 쭈그리고 앉았다. 매양이 불을 얻어가지고 들어와서 뒷문을 다시 걸고 누상으로 올라가고 또 한 명 시비는 부엌으로 들어와 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물을 데운다. 얼마 안 있어 물이 끓자 시비는 면탕을 들고 누상으로 올라갔다. 선영이 세수하기를 마치자 뜨거운 술을 가져오라 한다. 시비는 술을 데워 육식 치병과 함께 들고 방으로 올라갔다. 선영은 먹고 나자 밖에서 당직하는 군졸을 불러 밥을 먹이고 금창을 들려서 데리고 누에서 내려오니 2명 시비가 등불을 밝혀들고 문밖까지 따라 나간다. 시천은 이때를 타 탁자 밑에서 기어 나오자 가만히 누상으로 올라가 들보 위에가 몸을 탁 붙이고 엎드렸다. 주인을 배웅하고 난 2명 시비가 문을 닫아 걸고 누상으로 올라오더니 불을 끄고 옷을 벗고 자리 속에 들며 곧 코를 곤다. 시천은 시비들이 잠이 깊이 들기를 기다려
들보 위에서 갈대를 꺼내 입에 대자 탁자 위에 놓여있는 등을 훅 불었다. 불이 탁 꺼지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시천은 어둠 속에서 분주히 손을 놀려 들보에 메어 달린 가죽 상자를 떼어 들었다. 그러나 가죽 상자를 들고 가만히 아래로 내려오려 할 때 실수하여 부스럭 소리를 내었다. 부인이 잠결에 이 소리를 듣고 한마디 한다. 예, 들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니? 시천은 얼른 입으로 쥐소리를 내었다. 시비가 듣고 말한다. 쥐들이 지랄을 하는구먼요. 시천은 연방 쥐들이 싸우는 소리를 내며 아래로 내려와 가만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천천히 가죽 상자를 등에 지고 층계를 내려갔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반문 앞에 이르니 사경이면 을에 수반인이 나와서 열어놓는 터라 반문도 활짝 열려 있다. 시천은 가죽 상자를 등에 진 채 태연스럽게 사람 틈에 끼어 성 밖으로 나갔다. 객점에 이르러 행리를 수습하여 가지고 점원을 불러 방세를 셈쳐준 다음 객점을 떠나 그대로 동편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한 40리나 갔을까. 길가에 식당이 하나 있다. 시천이 그리로 들어가 막 밥을 시켜 먹으려니까 한 사람이 뚜벅뚜벅 점 안으로 들어선다. 눈을 들어보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신행태보 대종이다. 시천이 이미 갑옷을 훔쳐낸 것을 보자 대종은 가만히 그에게 말한다. 나는 갑옷을 가지고 한 걸음 먼저 갈 테니 시두령은 탕두령하고 천천히 오시오. 시천은 곧 가죽 상자를 열고 암령갑을 꺼내 보에다 싸서 대종에게 주었다. 대종은 보를 등에 지고 밖으로 나오자 즉시 신행법을 일으켜 양산박으로 향한다. 그가 떠난 뒤 시천은 점의 주인을 불러 값을 치르고 빈 가죽 상자를 등에 지고 다시 길을 떠났다. 한 20리쯤 가니 저편으로부터 탕룡이 온다. 두 사람은 군호하고 함께 주점으로 들어갔다. 탕룡이 가만히 일러준다. 시두령, 잘 들우. 그저 이 길로만 곧장 가는데 노상의 주점이고 반점이고 객점이고를 물을 것 없이 문의의 100분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집이거든 그리로 들어가서 술도 마시고 밥도 사 먹고 또 객점이면 하룻밤 쉬어가되 이 가죽 상자가 아무쪼록 남의 눈에 잘 띄도록 하슈.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마루. 시천이 응락하고 떠나자 탕룡은 천천히 술을 사 먹고 자기는 동경성내로 들어갔다. 한편 선영의 집에서는 날이 훤히 밝았어야 시비들이 일어나 보니 이상한 일이다. 누문도 방긋 열려 있고 분명 새벽에 다시 걸어놓은 중문과 대문도 고리가 벗겨지고 빗장이 뽑혀 있다. 깜짝 놀라 한 차례 분주하게 집안을 두루 살펴본 다음에 2명 시비는 누상으로 올라가 부인에게 고하였다. 어째서 문이 모두 열려 있을까요? 그래도 잃어버린 건 없나 본데요. 부인이 말한다. 오경때 들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대. 넌 쥐가 그러나 보다 했지만. 어디 가죽 상자가 있나 봐라. 시비들이 들보 위를 쳐다보더니 애그머니 소리를 지른다. 가죽 상자가 없어졌구먼요. 부인이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얘야, 빨리 사람을 용부궁으로 보내서 관인께 곧 오시라고 해라. 시비는 곧 사람을 얻어 연달아 3~4차례나 용부궁에 가서 선영에게 이 일을 고하게 했다. 그러나 모두 돌아와서 하는 말이 금창반이 천자를 모시고 바로 내원으로 들어갔는데 국문을 지키는 것이 모두가 친군이라 아무도 안에 들이지 않으니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선영의 부인과 2명 시비가 마치 끓는 소댕 위에 개미떼 모양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마시고 한덩이가 되어 애만 태우고 있는데 선영은 황혼역이 되어서야 의복을 벗어 당직 군사에게 짊어지우고 금창을 손에 잡고 서서히 돌아왔다. 반문을 들어서려니까 이웃 사람들이 나와서 일러준다. 댁에서 도둑을 맞으셨다는군요. 그래 안에서 관인 돌아오시기만 고대하시는 중이에요. 선영이 크게 놀라 황망히 집으로 돌아가니 시비들이 문으로 내다르며 관인께서 오경에 나가시자 곧 도둑이 들어 들보 위에 가죽 상자를 훔쳐갔으니 이 노릇을 어쩝니까? 하고 울며 고한다. 뭐야? 소리를 지르고 한다름에 누상으로 올라가 들보 위를 쳐다보니
과연 새벽에 자기가 집을 나설 때까지도 그곳에 매달려 있던 가죽 상자가 온데간데가 없다. 선영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대체 그 도둑놈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부인이 하는 말에 한숨을 휘 내쉬며 다른 것은 뭘 잃어버리든 다 좋지만 그 알령갑으로 말하면 조상으로부터 4대째 내려오는 보물이거든. 언젠가 왕태희가 3만간을 줄 테니 제발 자기에게 팔라는 것을 내 끝끝내 안 팔기는 언젠가 기니 소용이 있을까 하여 그런 게라. 남이 보자 해도 없다 핑계하고 도무지 구경을 안 시켰는데 이제 도둑 맞았단 소문이 한 번 나고 볼 말이면 남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말이오. 밥도 안 먹고 자리에 들었으나 도무지 잠이 올 턱이 없는 노릇이다. 필연 어떤 놈이고 내 갑옷을 무척 탐내던 놈이 돈을 주고 팔래도 안 판다니까 수단 높은 도둑놈을 시켜서 훔쳐낸 갤 거라. 하지만 그렇다면 그걸 대체 어디 가서 도로 찾아온단 말인고. 근심으로 하여 긴긴 밤을 그대로 뜬 눈으로 밝히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는데 뜻밖에도 당직 군인이 들어와 연안 부지체에 자제되시는 탕룡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고한다. 선영이 곧 청하여 드리라 하니 탕룡이 들어와 절하며 말한다. 형님, 그 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선영은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 나서 내 아저씨께서 귀천하신 것을 알았으나 첫째는 몸이 나라에 매였고 둘째는 길이 원체 멀어서 조상을 못 가고 또 자네 소식도 도무지 모르고 지냈는데 지금 어느 곳에 있으며 또 무슨 일로 이렇게 왔나? 어떻게 한 말로 다 하겠습니까? 부친이 돌아가신 뒤로 내리 강호를 떠돌다가 이번에 산동에서 경사로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형님을 찾아뵌 것입니다. 선영이 곧 술과 음식을 내어 관대하니 탕룡은 들고 온 산조금 20냥 되는 것을 내어 선영에게 주며 말한다. 이것은 선친께서 임종씨의 형님께 보내라는 것을 보낼 사람이 마땅치 않아 이제껏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영이 살해하고 받은 뒤에 다시 술을 권하여 같이 먹는데 역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어찌할 길이 없다. 탕룡이 한마디 묻는다. 얼굴빛이 좋지 못하시니 혹시나 형님 무슨 근심되는 일이나 있으십니까? 선영은 한숨 짓고 말하였다. 실은 간밤에 도둑을 맞았다네. 아니, 그래 뭘 잃으셨나요? 조상 때부터 전하여 내려온 알령갑을 잃었다네. 아니, 저 세당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선친께서도 매양 칭찬을 아끼지 않던 참으로 희귀한 보물인데 그래 대체 어디다 두셨기에 도둑을 맞으셨나요? 가죽 상자에다 넣어서 와방한 들보 위에다 매달아 놓았는데 대체 도둑놈이 언제 어디로 들어와서 훔쳐냈는지를 모르겠네 그려. 가죽 상자라니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붉은 양가죽 상자라네. 그 안에다 향면으로 싸서 넣어두었지. 탕룡은 짐짓 놀라는 신용을 하고 아니 홍양갑이라니 그러면 혹시나 위에다 백선 녹은 두 여의를 수놓고 가운데다가 사자를 수놓은 것이나 아닌가요? 아니 자네가 그걸 어디서 봤나? 제가 간밤에 성박 40리쯤 되는 곳에서 객점에 들어 묵고 떠나는데 눈이 좀 불량하고 색깔은 검고 몸이 파리한 자가 가죽 상자를 옆에 놓고 술을 사 먹고 있기에 저게 대체 무엇인고 마음에 괴이 적어 그 붉은 양가죽 상자 속에 무에 들었어 하고 한마디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자 대답이 본래는 갑옷을 넣었던 것인데 지금은 헌옷이 들었어 합디다. 제가 보니 그놈이 발을 다쳤는지 한쪽 다리를 질질 끌더군요. 지금이라도 곧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선영이 그대로 있을 까닭이 없다. 곧 신을 신고 요도 차고 박도 들고 탕룡과 함께 바로 동강문을 나서서 길을 재촉하여 가는데 얼마 안 가서 길가에 술집이 하나 있다. 탕룡은 문 위에 백분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것을 힐끗 보고 선영을 향하여 형님 술 한 잔 사 먹고 가십시다 하고 안으로 들어가 주인을 보고 묻는다. 여보 주인, 혹시나 눈이 좀 불량하게 생기고 색깔은 검고 빼빼 마른 사람이 붉은 가죽 상자를 지고 가는 거 못 보셨소? 주인이 대답한다. 바로 그런 사람이 간밤에 제 집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떠났는데 아마도 다리를 상한 모양이라 절며 가더군요. 탕룡은 선영을 돌아보고 한마디 하였다. 형님, 지금 주인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선영은 눈만 크게 뜬 채 아무 대꾸도 못한다.
탕룡은 술값을 쳐주고 선영을 재촉하여 집을 나섰다. 다시 부지런히 길을 걸어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을 무렵에 한 곳에 당도하니 길가의 백분으로 무늬에다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객점이 있다. 탕룡은 선영을 보고 말하였다. 형님, 다리가 아파 더 걸을 수 없으니 오늘은 그만 이 집에 들어가 묵고 내일 다시 쫓아가기로 하시지요. 두 사람은 점 안으로 들어갔다. 밥을 시켜 먹고 탕룡이 다시 점원을 불러 물으니 과연 눈이 불량하고 색깔이 검고 몸이 파리한 자가 얘 와서 쉬고 한낮이 기운 뒤에 떠났는데 산동길을 묻더라 한다. 그럼 제가 멀리 못 갔을 깹니다. 내일 새벽 일찍 쫓아가면 붙잡게 되겠지요. 하고 그 밤은 그 집에서 묵고 이튿날 사경에 일어나 다시 길을 가는데 문 위에 백분으로 동그라미 그려놓은 주점에만 들러서 물어보면 대답이 모두 한결같다. 선영은 갑옷 찾기에 눈이 벌건 사람이라 그저 탕룡만 따라가는데 그날 하늘빛이 거의 저물 무렵에 앞을 바라보니 그곳에 고묘 하나가 서 있고 그 앞 나무 밑에 한 사나이가 짐과 가죽 상자를 벗어놓고 앉아 쉬고 있다. 탕룡은 선영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형님, 저게 바로 그 가죽 상자가 아니오. 선영은 대답도 않고 한달음에 그리로 뛰어가 시천의 멱살을 덥석 잡고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네 이놈, 바로 담큰 도둑놈이로구나. 내 갑옷을 훔쳐가지고 대체 어디로 가는 게냐. 시천이 귀찮은 듯 손을 내저으며 여보 시끄럽소. 떠들지 마오. 내가 그래 당신 갑옷을 훔쳤다면 나를 어쩔 테요. 예, 이놈 봐라. 적반하장이라더니 못이 어쩌고 어째. 시끄럽게 떠들 것 없고 우선 이 가죽 상자 속에 갑옷이 들었나 안 들었나 보고나 말을 하오. 그 말에 탕룡이 달려들어 가죽 상자를 열고 보니 안은 텅 비었다. 선영이 잡아 흔들며 물었다. 이놈아, 내 갑옷을 어쨌느냐? 시천이 대답한다. 나는 장일이라고 태안주 사람이요. 본처의 어떤 재력가가 노충경락 상공께 선물을 하려고 마땅한 물건을 고르던 중에 당신 집에 알령갑이란 보물이 있는데 돈은 아무리 주어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나하고 또 이삼이란 친구도로 돈 1만간을 줄 테니 훔쳐내오라고 합디다 그려. 그래 둘이서 당신 집에를 들어갔던 것인데 나는 창주 위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다리를 접질러 이삼이더러 먼저 갑옷을 가지고 갈아이르고 이렇게 빈 상자만 지고 가는 길인데 당신이 만약 나를 이대로 강가로 끌고 들어가 도둑으로 몰아 죽일 생각이라면 내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직조는 안 할 게고 만약에 나를 용서해 주겠다면 내 당신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갑옷을 도로 찾도록 해주겠소. 선영이 주저하여 얼른 결단하지 못한다. 그 모습을 보고 탕룡이 말하였다. 형님, 제가 우리 손에 잡혔는데 이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제 말대로 앞장 세우고 태안주까지 가서 갑옷을 찾도록 하시지요. 만약 끝끝내 못 찾게 된다면 그때는 그곳에도 관사가 있을 게니 그곳으로 데리고 가면 될 게 아닙니까? 선영은 그 말을 옳게 여겨 그날 밤은 세 사람이 한 가지로 객점에 들어 자고 이튿날 다시 길을 떠나는데 선영은 갑옷을 과연 찾게 될까 어떨까 몰라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찼다. 한참 가는데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빈 마차 한 대를 연거하여 오더니 문득 탕룡을 보고 황망히 수레에서 내려 절을 한다. 아우님, 어디서 오시오? 탕룡이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한다. 정주에 가서 매매하고 지금 태안주로 돌아가는 길이 올시다. 그럼 마침 잘 되었소. 우리도 태안주로 가는 길인데 동행에 다리를 다친 사람이 있어 보행이 곤란하니 수레에다 좀 태워주지 않으시겠소? 한 분 말고 세 분이 다 타시지요. 탕룡이 크게 기뻐하며 선영을 불러 서로 보게 하니 선영이 묻는다. 이분은 뉘신가? 제가 작년에 태안주로 갔다가 이 친구를 알았는데 의기가 심중한 사람으로 성은 이요 이름은 영이랍니다. 선영이 이 영과 서로 성명을 통한 다음에 탕룡과 시천으로 더불어 함께 수레를 타고 가며 장이라, 내가 말한 재력가란 자가 대체 이름이 뭐냐? 시천을 보고 물으니 그는 제삼 대답하기를 주저하다가 마침내 일러준다. 곽대관인이라오. 곁에서 탕룡이 이 영을 건너다 보고 물었다. 아우님, 태안주에 곽대관인이란 사람이 있소. 이 영이 대답한다. 곽대관인이라면 바로 상호제주로
관리들과 사겨 왕래하기를 좋아하고 문객들을 많이 기르기로 이름난 사람이지요. 선영은 속으로 이미 시킨 사람을 알았으니 이제는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게다 생각하고 얼마쯤 마음이 놓였다. 수레를 몰아 길을 재촉하여 가며 이영이란 사람이 창술 봉술도 논하고 또 갖은 노래를 다 불러 일행은 지루한 줄 모르고 며칠을 보냈는데 거의 양산박에 가까이 이르자 이영이 종인을 불러 호리병 하나를 내어주며 가서 술을 사오라 명한다. 종인이 곧 가서 술과 고기를 사가지고 왔다. 이영이 우선 한 잔 따라 선영에게 권하게 한다. 선영이 받아 마시고 나자 이영이 종인에게 명하여 또 한 잔 따르라 하였더니 어찌된 일인지 종인이 실수를 하여 호리병을 떨어뜨려 깨박을 치고 말았다. 이영이 짐짓 노하여 어서 가서 다시 사오라 분부할 때 벌써 선영이 입으로 침을 흘리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수레 위에가 쓰러져 버렸다. 원래 이영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철교자 아카라. 선영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 탕융 시청과 함께 아래로 뛰어내려 그대로 수레를 몰아 바로 한지홀률 주점으로 갔다. 그곳에서 선영을 다시 배에다 옮겨 싣고 금사탄을 건너 언덕에 이르니 송강이 이미 선통을 받아 묻두령과 함께 내려와서 영접하고 곧 해독약을 선영의 입에 흘려 넣었다. 비로소 마약에서 깨어난 선영은 눈을 떠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 탕룡을 보고 말한다. 자네 어째서 나를 속여 이런 데로 데리고 왔나? 탕룡이 전후 수말을 이야기하고 송강이 다시 좋은 말로 권하며 다음에 임충이 또 나서서 저도 또한 여기 들어와 있소이다. 형장의 맑은 덕은 이미 여러 형제에게 말씀해온 바이오니와 형장은 너무 괴로워 마시지요. 선영이 한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탕룡을 돌아보고 그럼 내 처자는 어찌 되란 말인가. 내가 여기 들어온 게 발각되는 날이면 내 가솔은 관가에 잡혀 들어가 갖은 고초를 다 겪을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송강이 대신 나서서 그건 조금 더 염려 마시지요. 빨리 가속을 이곳으로 모셔오도록 하겠소이다. 하고 대종과 탕룡 두 사람을 다시 경사로 올려보내서 선영의 가속을 데려오게 하였더니 과연 열흘이 못되어 양림은 영주에서 팽기의 가속을 서령은 동경에서 능진의 가속을 데려오고 이유는 연하 양료를 사가지고 돌아오고 다시 수일이 지나자 대종과 탕룡이 선영의 처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온다. 선영은 마침내 조계 송강이와 묻두령으로 더불어 형제의 의를 맺고 양산박 두령의 한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이다. 조계 송강 오용 공선승은 묻두령과 함께 취의청에 모여 선영에게 구겸창 쓰는 법을 보여달라 청하였다. 선영이 쾌히 응낙하고 뜰로 내려가 한 자루 구겸창을 들어 모든 비법을 다 시험하니 과연 입신의 묘기라 묻두령들이 갈채하기를 맞이 않는다. 선영은 한 차례 쓰고 나자 묻 군사들을 향하여 구겸창법을 가르친다. 마상에서 이 병장기를 쓸 때는 삼중칠로 국의 변법이 있으니 3번 걸고 4번 해치고 한 번은 찌르고 한 번은 끄는 것이요. 만약 보행으로 이 구겸창을 쓰는 때는 12보에 1변 16보에 대전신하여 창을 뒤로 물리는 듯 세차게 찌르고 24보에 위를 찌를 듯 아래로 치고 동편을 걸며 서편을 해치고 36보에 혼신개호하여 탈경투강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구겸창의 정법이요. 한 차례 설명하기를 마치자 다시 한수 쓰는 법을 보여준다. 이날부터 정예 군사를 뽑아 부지런히 창법을 배워 익히게 하고 다시 보군에게는 수풀에 숨고 풀밭에 엎드려 말다리를 걸고 볼기를 찌르는 하면 삼노의 안법을 가르키니 미처 보름이 못되어 5,600명 군사가 모두 창법에 통한다. 조계 송강과 묻두령은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산을 내려가서 관군을 깨칠 만반의 준비를 부지런히 하였다. 한편 호연작은 천목장 팽기와 굉천내 능진을 이른 뒤로 매일 군사를 이끌고 물가로 나와 싸움을 도두었다. 그러나 산채에서는 수군 두령을 시켜 각처의 여우를 굳게 지키며 물밑에 쇠못을 깔아 놓아 관군이 건너지 못하게 하여 놓고 도무지 묻에 나와 싸우려고는 않는다. 호연작이 제 비록 산서삼부 양로로 횡행하여 위명을 크게 떨친 맹장이라고는 하나 여기 이르러는 도무지 아무런 계책도 낼 수가 없다.
초조하고 고민스러운 가운데 나를 보낼 때 산채에서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마침내 송강이 다시 10대 복은 인마를 조발하니 유당두천이 일대요, 목쿵목춘이 일대요, 양웅도종왕이 일대요, 주동등비가 일대요, 해진해보가 일대요, 추연추윤이 일대요, 일장청 왕회호가 일대요, 서령마린이 일대요, 연순정천수가 일대요, 양림이윤이 일대다. 이 10대 복운으로 먼저 산을 내려가서 광군을 유인하게 하고 다시 이준, 장횡, 장순, 삼원, 동이, 동맹, 맹강 등 9두령으로 전선을 가져 접응하게 하고 또 화영, 진명, 이응, 시진, 솔립, 구붕 등 6두령으로 말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산 아래서 싸움을 도두게 하고 능진 두흥은 호포를 놓게 하고 선영, 탕융으로는 구겸창대를 용솔하게 하고 중군 송강, 오용, 공선승, 대종, 여방, 곽성은 군마를 총지휘 호령하며 그 밖의 두령은 남아 산채를 지키기로 한다. 그날 삼경에 구겸창대가 먼저 강을 건너 무태에 오르자 사면으로 나뉘어 매복하고 사경에는 10대 복운이 강을 건너고 오경에는 능진과 두엉이 풍화포를 끌고 높은 데 올라 포가를 세우고 다시 선영과 탕융이 각각 호대를 가지고 물을 건넜다. 날이 훤히 밝을 무렵 송강은 중군 인마를 거느리고 나가서 물을 격하여 북치고 고함을 질러 어지러이 깃발을 휘둘렀다. 이때 호연작은 중군에 있다가 정탐하는 자의 고하는 말을 듣고 즉시 영을 전하여 백승장 한도로 나아가 순초하게 하며 한편으로 연안간마를 단속한 다음 자기는 전신 갑옷을 입고 오추마에 올라 쌍편을 들고 군사를 몰아 양산바가로 지쳐 나왔다. 물을 격하여 바라보니 건너편 산 아래 송강이 허다한 인마를 거느리고 있다. 호연작이 군사를 호령하여 진을 세우려 할 때 선봉장 한도가 말을 달려와 고한다. 정남쪽으로부터 일대 복운이 쳐들어오는데 다소를 모르겠소이다. 호연작은 영을 내렸다. 다소는 물을 것 없이 그저 연한 간마로 단번에 무찌르도록 하오. 한도는 마군을 이끌고 나는 듯이 나아갔다. 문득 동남쪽으로부터 한때 군사가 몰아들어온다. 한도가 군사를 나누어 막으려 하더니 다시 봄에 또 서남쪽으로부터 한때 군마가 지쳐 나오며 깃발을 휘두르고 아우성친다. 한도는 크게 놀라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가 호연작에게 고하였다. 남쪽으로부터 지쳐 들어오는 3대 군병이 모두가 양산박 깃발이니 이를 어찌하오리까. 그놈들이 그새 아무 기척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나온 것을 보면 반드시 계책이 있을게요. 호연작의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문득 북편으로부터 일성포격이 하늘을 진동한다. 호연작이 크게 노하여 적의 필시 능진이란 놈이 도적을 도와서 놓은 것일게지. 한 소리 꾸짖을 때 문득 3대 기호가 또 북편으로부터 일어난다. 호연작은 한도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이 필시 도적의 관계일 것이니 우리도 군사를 2대로 나눠 나는 북쪽에서 오는 적을 당할 것이니 장군은 남쪽 인마를 막도록 하오. 바야흐로 군사를 나누려 할 때 다시 서쪽으로부터 4대 인마가 지쳐 들어온다. 호연작이 마음에 황황하여 하는데 정북쪽으로부터 연주포가 어지러이 터졌다. 이것은 모포를 한 방 놓으면 49개 자포가 연달아 터지는 것이니 이름은 자모포라. 포성이 한번 울리는 곳에 바람이 크게 일어 모래를 날리고 돌을 사뭇 굴린다. 관군이 싸워보기도 전에 제풀에 어지럽다. 호연작이 급히 한도와 함께 각기 마보군을 이끌고 사면으로 충살하니 10대 보군이 동으로 쫓으면 동으로 닫고 서로 쫓으면 서로 닫는다. 호연작은 크게 노하여 군사를 몰아 북쪽을 향해 지쳐나갔다. 송강의 군사가 모조리 갈대밭 속으로 어지러이 뛰어들어간다. 호연작은 연안마를 크게 몰아 땅을 덮어 그 뒤를 쫓았다. 간마가 한 번 뛰기 시작하면 좀처럼 멈출 길이 없다. 30필씩 한 덩어리가 되어 그대로 지쳐 들어가는데 숲을 속으로부터 피리 소리 울리며 구겸창이 일시에 일어나 말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갈고리를 든 군사가 일제히 나서서 사람과 말을 메어간다. 호연작은 구겸창 계교에 빠짐을 보고 급히 말을 돌려 남쪽으로 한도를 따라 지쳐나가려 하였다. 이때 등 뒤로부터 풍화포가 크게 터져 내려오며 이쪽 저쪽으로서 산과 들을 덮어
지쳐 들어오는 것이 모두가 양산박 보군이다. 호연작이 크게 놀라 아무리 연한 말을 거두려 하나 도무지 수습할 길이 없다. 미친 듯 갈대숲 속으로 뛰어들어 낱낱이 적의 손에 잡히고 만다. 호연작과 한도가 말을 제쳐 포위를 뚫고 달아나는데 서북편을 향해 달리기 우리를 미처 못다하여 한때 군사가 길을 가로막으니 앞을 선 2명 두령은 곧 몰찰한 목훈과 소찰한 목춘이라. 각기 박두를 휘두르며 달려나와 큰 소리로 꾸짖는다. 내 패장이 어디로 달아나려 하느냐. 호연작은 크게 노하여 쌍편을 춤추며 두 장수에게로 달려들었다. 어지러이 싸우기 사오합에 목춘이 먼저 몸을 돌려 달아난다. 그러나 호연작은 개교에 빠질까 두려워 뒤를 쫓지 않고 서북대로를 향해 달렸다. 얼마 안가 산언덕 아래에서 또 한때 군사가 달려나오니 앞선 두 두령은 양두사 해진과 쌍미갈 해보로 각기 도끼를 꼬나잡고 달려든다. 호연작은 쌍편을 춤추며 두 사람과 싸웠다. 6, 7합에 이르러 해진 해보가 몸을 돌려 달아난다. 호연작이 분연히 그 뒤를 따라 미처 발리를 못 가서 양쪽으로부터 24파 구겸창이 일시에 내닫는다. 호연작은 싸울 마음이 없어 말머리를 돌려 동북대로를 향해 달렸다. 또 왕해호 일장청이 앞으로 내달아 길을 막는다. 호연작이 감히 싸우려 못하고 그대로 길을 빼서 달아나니 이날 한마당 싸움에 3천 마군과 5천 보군을 모조리 잃고 필마단기로 목숨을 도망하여 말을 달리는 심사가 처창하기 짝이 없다. 한바탕 싸움에 크게 이기고 송강이 재금을 쳐 군사를 거두어 산채로 돌아가니 모든 두령이 공을 고하여 상을 청한다. 3천 연안간마 가운데 태반이 구겸창의 다리를 상하여 쓸 수 없는 것은 잡아서 먹고 성한 것들은 산채에서 먹여 좌마로 쓰며 대갑군사는 전부 사로잡았고 5,000명 보군은 사면으로 둘러싸고 쳐서 육지로 도망하는 놈은 구겸창으로 잡아오고 물속으로 뛰어든 자는 수군 두령들이 모조리 잡아왔으니 앞선 싸움에 잃었던 마필과 군사를 모두 찾아온 셈이다. 송강은 다시 호연작의 영체를 헐어다가 수박 안에 소채를 세우게 하고 두 곳의 주점을 다시 지어 손신 고대수와 소경 시천으로 맡아보게 하였다. 유당 두천 두 두령이 백승장 한도를 잡아서 묶어가지고 산채로 돌아온다. 송강은 이를 보자 친히 그 묶은 것을 풀고 당상으로 정하여 올려 예로서 대접하며 능진과 팽기를 시켜 입당을 권하게 하였다. 한도도 또한 자연 의기투합하여 두령이 된다. 송강은 또 글을 써서 한 명 두령에게 주고 진주로 가서 한도의 가족을 데려다가 산채에 무사히 안신하게 하였다.